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귀,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오늘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쪽에는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협회장님이신 윤혜연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석재현 선생님은 어떻게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네. 이거 뭐 제 인생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올 것 같아서, 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학을 하길 참 잘했다. 그리고 저한테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복지학이 일단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답을 이렇게 뭔가 모색하면서 해답을 그래도 찾아가는 그런 학문이 저한테 의미가 있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재밌으신가 봐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문을 하는 게. 네. 그래요. 사람이 재밌으면은 행복해지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협회장님 나와 계신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는 이렇게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돌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뭐 재가장기 요양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돌봄, 가사 간병, 또 장애인 활동 보조, 그리고 또 요즘 올해는 정가요까지 포함해서 비영리로 일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는 일을 하다 보니 돌봄 노동자들이 자기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돌봄 노동자의 권익 향상도 위하고 그리고 또 이 정책을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연구해서 그것도 이렇게 좀 바꿔다오라고 이제는 제시도 하고 또 우리끼리 만나서 또 이렇게 보수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됐죠? 네. 2013년. 네. 네. 그때 출범을 하셨고. 말씀 중에 나왔던 전가협이라고 하는 데는 풀네임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입니다. 네. 이것도 돌봄 영역으로 저희가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방송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는 가정관리사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개 지부가 있고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전국에.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사실은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도 그렇고 한국 돌봄협동조합 협의회도 그렇고 한국여성노동자회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쟤네는 다 자기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얘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풀어볼 건데요. 사실 두 분이 이제 돌봄 노동의 전문가세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요. 이게 전문가가 하도 많아서. 모두가 전문가인 시대죠. 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과 연륜과 경험을 쌓게 되면은 사실은 모두가 전문가가 되지는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돌봄을 해야 되는 권리,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하지 않을 권리도 이제 존중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는 돌봄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특히 이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귀에 이제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봄 노동을 이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원 선생님께서 일단 얘기를 풀어봐 주시죠. 일단 돌봄 노동을 얘기하기 전에 그 돌봄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돌봄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리시게 되실 텐데 실제적으로 그 돌봄은 굉장히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돌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돌봄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이 있고 그 누구도 이 돌봄으로부터 뭐 자기는 독립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돌봄은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돌봄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교환 가치가, 그러니까 화폐적인 교환 가치가 이제 개입된 그런 이제 좀 공식적으로 이 돌봄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사실 이제 돌봄이라는 건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화폐로 뭐 구매를 한다라든지 그 노동을 산다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이제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지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돌봄 노동의 사실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인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돌봄 노동이 오랫동안 이게 노동인지 아니면 뭐 어떤 행위인지를 우리가 공기처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돌봄을 누려왔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시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이게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의식하지 못한 채로 돌봄을 누려왔었기 때문에 돌봄 노동이 일단은 좀 가시적인 영역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공식적 영역에서 이제 공식적인 영역으로 나오고 그냥 여성의 숨은 노동에서 좀 이렇게 보이는 노동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가치 부여를 해야 되는지 내지는 어떻게 이것을 취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해왔던 어떤 그 가정 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요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화폐로 이제 교환되는 그런 가치로서의 노동으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까? 우리 스스로요? 예. 뭐라고 정의하지? 정의 안 하는데. 우리가 정의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 그래요? 노동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 삶에 있어서 어릴 때는 그 엄마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 엄마가 또 아기를 낳을 때는 옆집에 그 아줌마한테 그 탯줄을 끊어달라고 부탁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엄마의 그 보살핌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엄마가 이제 90이 되니까 내가 이제 엄마를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니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제가장기 요양을 그 요양보호사를 좀 오시게 하면 어떻겠나, 그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주기에서 이렇게 돌봄을 항상 있었던 거고 누군가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것을 뭐 이렇게
근데 서로가 이제는 바쁘다 보니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뭐 좀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재가장기 요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 돌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대가를 받으면서 사실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돌봄 노동이죠. 근데 이게 이제는 뭐랄까 어떠한 생산을 하듯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힘든가 아니면은 이게 비율을 좀 맞추고 기분을 맞추고 뭐 이렇게 내 감정을 숨기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네.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를 좀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일을 하시고 있었을 때였는데, 정말 힘들게 할머니를 돌보셨어요. 그렇죠. 예. 저는 고3이었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새벽에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옷가게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에서 팔 물건들을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떼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도시락을 3개를 쌌는데, 도시락 3개를 싸가지고 들려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게 가서 문을 여시고 장사를 하시다가 또 중간중간에 할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러, 그리고 식사를 챙겨주러, 그리고 오셨고, 전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족 관계가 파괴가 되잖아요, 왜. 그렇죠. 네, 서로 힘드니까. 네. 그게 이제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화해야 된다. 이게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옛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김병의 효자 없다. 그렇죠. 뭐 요런 얘기가 정말. 또 요즘은 의료 기술이 좋아서 또 오래 사시잖아요. 맞아요. 병이 있는 기간이 상태에서 계속 길어지는 그렇죠. 게 네. 굉장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사회화 시켜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는 엄마가 다 그냥 집에서 키우고 뭐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을 키워주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그게 통하질 않잖아요. 네, 많이 나야 한, 둘 낳는데 누가 누구를 키우는 그런 건 아니죠, 요즘. 그렇죠. 또 그런데 이러고 보면은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직종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대체로 보면은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다 중장년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50대, 평균 50대 초반, 그래서 뭐 중반 정도가 평균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장년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를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돌봄 노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일단 공식적인 노동으로 된 것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돌봄 노동 일자리가 일단 이제 새롭게 일자리로 만들어지면서 별로 이렇게 진입 비용이 크지 않고, 그리고 다른 노동에서 이 돌봄 노동으로의 전환 비용이 크지 않게 이제 노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이제 사실은 조금, 기존에 하던 일, 그야말로 가정에서 돌봄의 역할을 하던 것들을 사회에 이제 공식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금 이제 돌봄의 내용들은 항상 하던 것이다라는 익숙함이 아마 이제 이 돌봄 영역에서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이 역할을 이제 그나마 자신 있게 어쨌든 할 수 있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게 훈련 기간이나 교육 기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교적 짧은 편이죠. 예,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그렇게 공식적인 교육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장년 여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적으로 노하우를 익혀서 축적된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도 그냥 원래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던 일, 그게 이제 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좀 뭐 중장년이고 또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까지 사실은 연결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를 사회가 또 사실은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이 하니까 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불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중장년 여성들은 좀 노동의 진입을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사회 측면에서는 좀 더 좀 값싸게 이 필요한 노동들을 취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좀 맞아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7, 80년대만 돼도 이 경공업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을 해갖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제조에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거의 뭐 지금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업자는 늘어나고 40, 50대 되면요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 그때 여성 노동자에서 이 실업되신 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는 우리 40, 50대 된 여성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살림이다 이거예요. 살림. 그러면 살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정관리사라든가 이러한 돌봄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회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제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못한다. 그러니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서비스가 이제는 좀 많이 2004년부터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돌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가정관리사, 그다음에 가정보육사, 제가장기 요양, 그다음 제가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인, 그다음에 간병사.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 산후관리사.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입직 경로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돌봄 노동자가 되죠? 저희 협동조합의 경우는 지인들 소개로 많이 들어오시고요. 보면 여러 이렇게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보면 지인들 소개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거기에 동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예, 지인 소개로 많이 오게 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뭐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성발전센터 이런 데에서 교육 받으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돌봄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교육 받으면서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직업 알선 소개서죠. 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 자체가 어쨌든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육체 노동이고 일종의 감정 노동인데 그 요양보호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몸을 못 가누시는 그 환자분들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가정관리사 분들 일하시는 거만 봐도 굉장히 그 손목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뭐 어깨라든가 뭐 계속 뛰어댕기셔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노동인 건데 또 육체 노동을 갖다가 남성들이 또 하는 게 또 오히려 또 보면은 또 맞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애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병원에 이제는 간병사들을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파견하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 환자가 전화해서 저희한테 여자 보내달라고. 남자 보내지만 여자 보내달라고 해서 네.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왜 남자가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가장기 요양이나 아니면은 그 장애 활동도 남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진짜 키가 크고 몸집이 커서 100kg가 넘는 그런 분들도 다 여자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살림만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뭐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서비스라서 많이 움직임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여자를 보내요. 여자 보내줘! 이래요, 전화해서.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우리한테 이게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여성이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 받아온 것일 수도 있는데 좀 섬세하고 그 타인의 욕구를 좀 살피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예, 그리고 그래서 잘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아니, 뭐, 일단, 아마 이제 그 동성끼리의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하여튼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체력을 요하는 일이고, 하여튼 힘든데,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뭐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생계형으로 일하시고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것만 필요해가지고 했다면 이 직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10분에 저는 8, 9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하는 동기 그리고 이 돌봄의 일을 어쨌든 선택한 데는 물론 하여튼 힘들지만 그리고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조금 더 보람 있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보탬되는 일을 본인이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내지는 하여튼 그런 거에서 이제 만족감을 얻으시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굉장히 많으시다. 그러니까 동기 중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을 느끼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남자분들이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숫자가. 뭐 거의 뭐 95%가 다 우리 그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뭐 몇 명 안 돼요. 근데 저는 남성들이 더 이것을 잘하니까 육체적인 수발을 더 잘하니까 굉장히 더는 선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야말로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섬세하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야. 이거는 여성이 할 일이야. 내지는 남성이 할 일이야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뭐 간호 영역도 남성 간호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사실 간호 영역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남성 간호사들이 많고 또 남성 간호사들이 해줬으면 더 좋겠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육아도 요즘은 남성이 많이 집에서 육아휴직 이제 바꿔서 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재발견이랄까 자기 속에 있는 뭐 그런 어떤 돌봄의 그 욕구와 그 자기의 그 재능들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이렇게 좀 그 재능이나 이런 부분도 개발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뭐 남성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을 봐도 그렇고 아직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 안 되죠. 생활임금이 안 돼요. 진짜. 만약에 생활임금이 되면 사실 우리 이제 헤어 디자이너나 이전에 왜 그런 거는 이제 여성들이 쭉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또 다 남성들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뭐 약간 뭐 이전에는 뭐 미용사에서 뭐 헤어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브랜드화되고 뭔가 이렇게 셰프도 마찬가지다. 셰프도 마찬가지. 텔레비 보면 그런 셰프들이.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보상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그러니까 가치 부여가 얼마만큼 그 일자리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이제 젠더, 이 성부열, 성분업이 사실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남성들이
생활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근데 여성은 그죠. 그 부생계자 그러니까 예. 그냥 이걸 가장으로 보조자로 생각하지 생각했으니까 않고. 예, 네. 보조자로 그동안 생각해왔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뭐 지금 근데 사실 지금은 일반 그렇지 임금도, 않잖아요. 지금 일반 임금도 근데 여성들이 아무래도 지금 낮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균 근데 임금을 사실은 보면, 예.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성들에게 낮은 임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생계 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고임금이 주어지고 여성들에게 저임금이 주어지면서 여성들이 주생계 부양자가 못 됐던 것 뿐이지 여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생활을 꾸려 나가는 단위 자체를 그 모델을 봤을 때 남성이 생계 부양자를 하고 여성은 피부양자로서 뭐 가정에서 아이나 뭐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본다 뭐 이런 식의 역할 분업을 한 것을 그냥 굉장히 가장 전형적인 그 모범적인 내지는 이런 모형으로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사회에 그냥 어떤 표준적인 모델로 그 이렇게 머릿속에 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자꾸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성들이 일을 같이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뭐 가치관도 여러 가지 뭐 꼭 그야말로 남성의 의존적인 여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이제는 변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게 왜 이게 저기 이제 지금까지 그 이전에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던 일, 주로 담지하던 일들은 어차피 그 부생계자고 보조적인 생계 부양자니까 낮은 임금을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또 된다, 용인된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여성 가장들도 훨씬 많아졌고요.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성별로 이렇게 임금 자체의 수준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사회적으로 좀 재고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를 이제 다시 재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고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통념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성들이 받는 저임금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요구를 해야 된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네, 이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하는 보통 이제 임금의 적정성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직무 분석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직무가 얼마나 뭐 난이도가 있느냐, 뭐 내지는 뭐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 뭐 작으냐, 뭐 대책임성이 있냐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임금의 적정성 이런 것들 찾아 나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지금 이제 정말 주로 담지하고 있었던 일들의 직무를 정말 분석해 보면 얼마나 어렵고 난이도가 있고 사실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성에 대한 편견 없이 그리고 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책임지어지는 것 무게가 다르다 뭐 생계부양자나 주생계부양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다른 잣대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대한 어떤 이 보상이나 처우, 뭐 임금 이 부분은 좀 정말 달리 재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잖아요.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면 일을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예전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이렇게 주면서 허드렛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직장을 이제는 그 젊었을 때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낮은 그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누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임금은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가 아닌가. 그게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노동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노동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굴러가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는 건데 그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저평가한다는 거는 사실은 사회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타고난 재능과 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입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것들을 얼마만큼 뭐 차이를 둘 것인가. 그리고 그 정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우리 사회의 노동이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생활이 가능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의 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그러니까 서비스 노동인 거잖아요. 네. 서비스 노동인 건데 그게 어떻게 대량 생산이 되지는 않는. 그렇죠. 예. 면대면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사실은 소멸성 노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노동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돌봄 노동을 하는 어떤 돌봄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이제 보장을 받고 노동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며느리나 이게 엄마가 이게 무료로 해줬던 이 일을 돈 주고 이제는 이거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 굉장히 돈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고 아깝게 느껴지면서 예전에는 일주일 내에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2번만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이제는 그 전업주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집에서 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잘. 주말에 일을 해보면 표시가 이렇게 잘 나지 않거든요. 그 전업주부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업주부들이 하는 노동의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뭐 가까운 예로는 뭐 밥부터 청소,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챙겨주고, 그리고 각종 공과금 처리에다가 뭐 아파트 내 뭐 부녀회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 급식 배식도 해줘야 되고, 아침에 뭐 교통지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댁과 친정의 대소사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가면은 이제 그 집안 재테크까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왜 퉁쳐갖고 집에서 논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임금을 받고 이 일을 오롯이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이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부의 서비스 단가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단가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서비스 단가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쭙는 건데 지금 돌봄 노동자들의 서비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받는 제공기관이 받는 것은 재가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4시간을 만에 일한다 그러면 그 시간당 10,000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노인 돌봄은 9,8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사간병은 그것보다 더 작아요. 같은 일을 한 거의 비슷한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도 이 부처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이 단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죠? 노동자에 돌아가는 돈은 거기에 많아야 75%. 75%. 예, 그 지침에 보면 75%를 임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장기 요양보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한 7,500원 정도. 그렇죠. 근데
요양보호사님들이 하루 8시간씩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왜냐면 4시간 단위로 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2시간 단위, 3시간 단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동하는 시간과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2시간 단위, 3시간 단위를 하게 되면 너무 임금이 더 이렇게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4시간 단위로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집에 가서 또 이제 오후에 4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3시간 단위에서 하루에 6시간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뭐 3시간 단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몸이 힘들어서도 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몸이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 수발이 있는가 하면 신체 수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어르신에 관련된 모든 그 가사 서비스를 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가사 서비스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르신에 관련된 가사 서비스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가사 서비스까지 요구를 해요. 그건 사실 원래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원칙적으로 그거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으로 바꾸죠. 아이고. 예. 저 오늘까지만 일하시고요.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영리로 다 이렇게 영리 시장으로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도 이 재가장기 요양 서비스 하는 기관이요 90개가 넘어요. 이게 경쟁이 이게 많이 출혈 경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정말 계속 지금 이제 한 장기 요양 보험 도입된 지 한 7년 넘어되면서 정말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요즘 조금 이제 뭐 여전히 이제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아마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진상 그 이용자 뭐 이런 분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가 되면서 이게 그야말로 서비스 공급 기관들을 찾기 어려운 거꾸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서비스 공급자들 특히 이제 그 서비스 돌봄 노동자들을 계속 약간 좀 함부로 남용하면서 이렇게 그 약간 판을 흐려놨던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본인들한테 좀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많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쭉 자기네들 이제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뭐 고용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고용 여부 권한을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이제 그 힘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 좀 함부로 사용했던 그 힘의 그 부메랑으로 다시 이제 본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약간의 이제 그 제한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부메랑처럼 오는 거를 보게 돼서 그게 다 아직 뭐 이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정말 이거는 돌봄이라는 건 진짜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남용하고 막 이제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건 판이 깨지는 거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각성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나는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경우에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는 다른 기관에 갔다가 또 나중에 이제는 한두 달 넘어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참고 더 해주고 이런 게 많죠. 보편적으로는. 예. 그렇게 안 해주면은 또 이렇게 옮기니까 어쩔 수 없이 옮기면 내 일자리가 갑자기 또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항상 을이에요. 을도 아니고 뭐 병정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런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들은 뭐 삼진아웃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 텐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가 있어갖고 케어 매니저가 이용자들 집에 가서 불편 사항을 좀 보고 어떻게 그 요양보호사들이 업무를 하는지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제공기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서비스를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중간 다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중간 다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케어 매니저 제도가 일본에는 네, 일본에는 있죠.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케어 매니저 제도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인 또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비스가 우리의 정책 목적대로 네. 사용되고 오히려 남용되거나 아니면 누구나 또 정말 이제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작동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쨌든 이건 정말 시민 문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의식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정부나 이렇게 제도나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만드는 어떤 윗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제도의 옆에서 뭐 수혜를 받든 아니면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돌봄 노동자를 보는 눈이라든지 돌봄 노동을 보는 눈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 의식 자체가 좀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돌봄 노동을 내가 지금 이제 뭐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용자가 이제 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용자가 권력 관계에서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건데, 그 위치를 됐다고 이제 굉장히 이제 또 크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크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시민 의식의 사실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없고 되게 취약한 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이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라고 더 이제 돌보지 않고 오히려 막 함부로 다루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노인들이 또 그렇게 학대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권한의 남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한다든지 얼마든지 내가 또 다른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 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건지가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사회 자체의 어떤 그 문화랄까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찰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돌봄이 되려면 이용하는 이용자도 그렇게 시민의식을 갖고 이제는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돌봄 노동자들한테 대할 때도 그렇게 정말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서비스를 하는 그 요양보호사도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르신에 대한 인권도 보장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장기요양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관도
이익이 아니라 이런 이 돌봄, 이 비영리적인 이러한 그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걸 워낙에 영리를 열어놨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삼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네, 정말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 주체가 네. 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공공적인 우리가 이게 필요로 하는 이것들을 사회가 같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어쨌든 취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잘 가꿔야 되는. 근데 사실 이제 공공재라는 게 이렇게 나만 어쨌든 이용하고 그걸 뭐 남들이 이용하는 건 별로 상관없고 나만 잘 어쨌든 이용하고 이런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면 사실 이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훼손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꿔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의식 자체가 저는 하여튼 성숙한 시민 문화나 의식 이런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24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제도가 생길 때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우리 딴다고 얘기해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려고 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했단 말이야. 내가 전문 요양보호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운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교육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배운 뭐예요? 가면은 우리를 파출부대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영리기관한테 문을 열었다 그래서 영리기관들이 그야말로 영리를 이윤만 쫓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영리기관이라는 거는 예든 이윤이 생겼을 때 그 이윤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영리기관의 그 정의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익이 났을 때 배분 방식 자체가 개인이 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 거기 그 기관에서 다른 그 목적 사업에 계속 쓰도록 하느냐가 비영리와 영리를 가르는 구분 기준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영리에 대한 이해는 그냥 영리는 돈을 쫓기 위해서만 돈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사실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예를 들면 장교양이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 중에 우리가 영리 기관을 열었다라는 거, 이 개인 시설 열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원래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데인데 왜 우리한테 공공성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시민의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는가라고 하는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제?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치열한 경쟁 사회라서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 옆에 사는 이렇게 이웃도 돌아보고 내 동료도 돌아보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24시간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더 그럴 수는 있겠죠. 아까 선생님께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영리 기관들이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그 나머지를 다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 말이 정말 딱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영리라고 하는 거, 회사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돈이 그냥 지상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고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뭐든지 팽개치는 그것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아닌가. 재가장기 요양의 경우는 이제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우리 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보니까 이용자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 그래서 왜 옮기신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기관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왜 가냐고. 내가 자부담을 저쪽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도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래요. 근데 거기서는 제공기관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자기 월급에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만큼의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속도 못해. 왜냐면 여기서 그냥 내주니까 몰라. 근데 너무 이렇게 흔하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은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받아야지 이거를 제공기관에서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뭐 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적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시스템에 대한 첨예한 논란의 근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 속에 어쨌든 간에 그 몫을 우리 돌봄 노동자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구조가 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공 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이용자 사이에서 돌봄 노동자가 이 서비스 우리 시장화 정말 굉장히 과잉 경쟁화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의 어쨌든 완충 역할을 다 노동자가 사실은 지금 좀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제공기관의 경영 불안의 부담, 그 다음에 이용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이 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를 이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오롯이 감당을 노동자분들이 사실 완충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 것 속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그 노동자는 그 이용자를 뺏기는 것보다 자기가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나마 이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분명히 이제 만약에 정말 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면은 저는 그것에는 제공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암묵적인 계약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공기관이 요양보호사한테 오히려 약간의 좀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알아서 마케팅 역할을 해와라. 뭐 이런 식의 계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좀 줄이는 거죠. 제공기관이 그렇게 하면 굉장한 부당 청구로 기관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들을 요양보호사 분들의 자발적인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은 이 지금 제도상에서 또 약간의 법망을 비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 경영 불안의 측면과 경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의 부담까지를 사실은 이제 그 노동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가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사회가 정한 룰을 어떤 식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가 않아서. 아니, 건강하면 좋겠어요. 모든 게 투명해지고 그래야지 문제도 드러나고 뭘 해결해야 되는지 뭘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꼬여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관행. 뭐 말도 안 된다. 뭐 말도 안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질문을 받는 쪽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관행인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라든가 돌봄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집에서 8시간을 다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3시간 또는 4시간씩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옮기게 되면 옮기는 시간과 거기에 대한 교통비 이런 것이요.
이 파출형 노동에서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걸 주질 않아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출장을 나가면은 왜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이거 다 임금으로 이게 이제는 받게 되는 거잖아요. 돌봄 노동자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느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일을 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김밥 사갖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죠. 네. 보면은 이제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또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노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다각적인 사실은 평가가 가능한데 왜 그런가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임금 저평가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에 따르면 이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대인 서비스 분야라는 분야의 특성 자체가 생산성이 혁신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생산성이 발전이 돼야지 임금도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서 임금이 이제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논리 중에 하나인데 이 대인 서비스 부분은 생산성이 다 일대면으로, 그러니까 1대1로 서비스를 줘야 되니까 서비스 자체의 질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생산성 자체가 혁신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 자체가 다른 영역보다 항상 지체되니까 임금 자체가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해석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게 경제학적인 해석이라고는 하지만 경제학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업의 특성상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 굉장히 이제 제조업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혁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도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긴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공정의 혁신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확 줄였다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을 다운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윤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임금을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 사회 서비스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계속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돌본다 그러면은 계속 돌보는 거지 뭐 갑자기 한 사람이 돌보는 걸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거하고의 질하고는 항상 보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의 이제 다른 논리와 다른 기준이 이제 노동을 평가할 때 도입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론은 없습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야말로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달리 재평가돼야 된다. 이 서비스 노동 자체는 좀 다른 잣대로 평가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또 이제 다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또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수요자 자체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구매할 수요자가 돈이 많은 계층이나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인 같은 경우에 본인들 아니면 가족들이 노인들에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내지는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가격이 본인의 어쨌든 구매력을 넘어서면 아예 구입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뭐 가족들이든 노인들이든 주머니를 안 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가격이 일정 이상 되면 이거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낮은 가격으로 해야지 서비스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또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수요 공급에 의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거가 있고 또 우울한 얘기 그냥 계속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었지만 여성이 해왔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무급으로 가정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바깥에서 나와서 공식적으로라는 어쨌든 저기 표준은 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뭐 그렇게 큰 돈 바라냐 뭐 그냥 어차피 집에서 하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고 굉장히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일이니까 그냥 낮은 임금이나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뭐 맞으면 이제 산업 예비비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저평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논리가 이거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른 어쨌든 눈으로 좀 봐야지 되는 그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른 잣대로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수요자의 그 지불 능력 부족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의 어떤 사회 서비스의 형태로 일부는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영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명백한 사회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명백한 사회 서비스를 갖다가 이걸 임금을 정하는 건 국가가 정하는 건데 그 국가가 사실상 이 여성들의 노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목소리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네. 이렇게 서비스 외 제가 장기 요양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 돌봄 가사 간병 그리고 그 장애 활동 보조 사업이잖아요. 이 4개 사업이요. 단가가 다 달라요. 근데 일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가가 그것도 불합리하네요. 다 다르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장애 활동 장애 활동 보조 이렇게 장애 활동 보조사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잠깐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가를 이렇게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 다 부서마다 다르고 부처마다 다르고 다 그러는 거죠. 뭐 나름 뭐 근거가 없진 않았을 텐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뭐 유사 노동이고 그런데 아마 이제 뭐 거기는 또 다른 맥락의 고려가 이제 작동하면서 이제 사실상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근거지 왜 차이가 나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결과적으로는 없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아까 결국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정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이 아니고 국가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이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낮은 임금으로 되는 거는 국가 정책의 결정 영역 속에서 이미 그렇게 구상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적합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국가가 사회적 비용을 이런 이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저비용으로 나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근데 이제 국가가 보는 이제 돌봄 비용을 이제 돌봄을 생각할 때 국가가 보는 타겟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떻게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싼 비용으로 해결해 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해결해 주는 주체들의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고려치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제 싸게 값싸게 값싼 비용으로 이 이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까에만 한 원사이드만 보는 거죠. 한쪽 측면만 한쪽 측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에
이제만 보다 보니까 사실을 어떻게를 굉장히 싸게 하다 보니까 이 싼 비용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 따르는 부분들을 감수하는 그분들도 사실은 시민의 한 축인데 그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 지금 보면은, 예. 보사연에서 적정 단가가 얼마인지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화 해야지 뭔가 이 관리 서비스 비용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규모화 하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막 가열 경쟁으로 이렇게 내몰면 안 되는 거죠. 예.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에 보니까 제가 장기 요양도 요양보호사가 5명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해요.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규모화라고 하는 게 한 기관에서 파견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가 직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을 시켜서 못하는 데는 알아서 그냥 문 닫고 그만둬라 이러는 거죠. 너희들 알아서 그만둬라. 보면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 논리가 지나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국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갖다가 시장 논리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노동자들을 어떤 가격으로 일을 부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비용을 아끼는 저비용 정책을 국가가 고수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상 그 복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그 정책권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임금을 지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저임금으로 부려가면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게 빠그러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정부도 운영 자체를 시장 경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최소의 비용을 주장을 할 이유가 있는가? 뭐 재원을 있긴 하죠. 재원을 있죠. 아끼려면. 왜냐하면은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의 그 사회적 비용 이거는 이제 생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재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재생산 비용이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그 재생산의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논리만 쳐다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또 요곳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같이 포함이 돼서 요 재생산 비용이 작게 드는 거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임금이나 생활 그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보장에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손해를 보게 된다. 내지는 제대로 적절한 처우를 못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 그 한켠에서 그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눈을 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사회가 굴러가려면 생산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이 재생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재생산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희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건 국가적 착취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살포시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실 근데 이게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값싸게 이 돌봄 비용이나 재생산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거의 약간 제국주의적인 모습으로 초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주 노동자들을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돌봄 비용을 가장 싸게 자기네들의 사회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진짜 이제 이거는 뭐 일국 한국의 이제 차원이 넘어선 사실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간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4시간 요즘 뭐 그 버즈 없는 병원이 언제 이게 그 제도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4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한국 그 저기 우리 사람들이 24시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회 서비스가 별로 없을 때는 그것뿐이 없었지만 지금 사회 서비스가 쭉 생기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게 병원 간병 그 간병사 구하기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중국 교포들이 지금 병원 간병사로 대다수가 지금 일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그 장애활동 보조 사업 같은 경우도 이 그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정말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이게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게 정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국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가사, 간병, 돌봄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이게 그 역할이나 이게 실제로 이게 포션이 많지 않죠. 제가는 그래요. 네, 제가는 많지 않고 근데 병원은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이제 간병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조선족까지만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이제 다른 어떤 이민족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뭐 유럽이든 지금 동남아든 보면은 이 글로벌 케어 체인이라고 하고 글로벌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 이민 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돌봄의 체인이 형성되고 있는 그 구조가 굉장히 거대하게 그냥 아예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입주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완전히 이중 삼중의 노동시장. 그래서 거기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임금 체계도 완전히 다르. 근데 한국은 제가 최근에 봤을 때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들이랑 임금 차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체 노동의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보호는 몰라도 적어도 임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한국인이고 또 조선족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 노동 자체가 한국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콩 같은데 그 이 노동 임금 가격을 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가사 노동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돌봄 노동에 투입되는 이런 그 임금 가격은 너무 싸요. 예.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다른 현상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좀 왜 그럴까를 좀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공식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공장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그 뭐 남성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좀 특이하게 결혼 이민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재생산 부분들이 좀 담지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영역의 돌봄 노동 시장에서 활동하기에는 언어나 문화 때문에 제한이 있는데, 이 비공식 가정 영역에서 이제 결혼 이주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게 뭐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장벽을 넘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재생산 영역에서의 어쨌든 그 돌봄 노동, 묵음 노동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런 그 글로벌 체인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구현이 되는 그런 좀 특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이주 노동자들은 제가나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조선족 우리 중국 교포들이 좀 들어와서 언어가 이제 어느 정도 통하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로 일하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또 이삿짐 센터 경향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왜 보통 4인 1조로 다니시잖아요. 5톤 부르면 이게 그 왜 주방 담당하시는 여성분 한 분하고 이제 남성분 3분 이렇게 오시는데 여성분은 항상 한국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오시는데 나머지 3명의 남자는 대체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뭐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이제 발에다 기부스를 하고도 일을 하시길래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옮기다가 피아노에 발을 찍으셨대요. 그래서 산재 처리는 되셨냐? 산재 처리가 되셨으면은 이렇게 일을 하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사실은 그 이삿짐 센터가 정직원만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를 업체에다 부탁을 한 건데 산재 처리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재 처리를 하고서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근데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고. 근데 지금 그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왜 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관리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회보험을 100%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주일에 15시간을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안 시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법도 다 전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이 아주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예. 석진 선생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 시민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봄 노동자들의 시민 포섭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 돌봄의 정책 대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다 취약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분들도 사실은 취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시민이 다, 두 영역의 시민이 다 돌봄 제공자든, 돌봄 을 받는 수급자든 간에 그 취약자이기 때문에 이 돌봄 노동자들도 사실은 잘 보호돼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지금 국가의 정책은 일단 돌봄 정책 자체가 이 돌봄의 욕구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라는 거에 초점을 그리고 어떻게 더 싸게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주지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이 두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돌봄 노동을 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좀 약간 희생시키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이 언밸런스 된 상태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돌봄이 제공될 수 있으려면 이 돌봄 노동자분들의 이 여러 가지 처우나 이 보호하는 거를 같이 동등하게 말하자면은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의 권리도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되지만 돌봄을 제공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의 권리도 같이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그 돌봄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정말 이제 시민으로 우리가 권리, 사회권이라고 할 때 돌봄 받을 권리를 주로 얘기를 하지만 돌봄을 그야말로 제공하는 노동자분들의 권리까지도 우리가 이 돌봄 정책에서의 사회권으로 같이 봐줘야지만 돌봄 정책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그 실제 현실로 돌봄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이탈이 많고, 물론 뭐 다른 뭐 직업군보다 뭐 이탈이 적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탈이 굉장히 많고, 자격증 따고 안 들어오시잖아요, 돌봄 시장에. 왜냐하면은, 이거 엄두가 안 난다. 뭐, 그 취급받는 거 보니까 사회적 평판도 낮고 뭐 돈도 안 되고 뭐 나는 보람이 있으면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할까 했더니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임금은 임금대로 낮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그 사람 또 골병 드는 거 보니까 못 하겠더라 이러면서 아예 들어오지를 않거나 아니면 하다가 못 하겠다고 그냥 아예 이탈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에서는 아예 그래서 돌봄 노동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사실 일자리도 사실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고용 없는 성장되고 제조업 부분 그래서 사회 서비스 부분이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시민의 시민의 좋은 일자리로 어떻게 보면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으로 정말 잘 포섭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노동의 그 전략 우리가 고용 일자리 얘기 많이 할 때 고용의 전략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 포섭 전략으로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뭐 사회보장 그 보험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국가가 좀 많이 그래도 신경을 써서 그나마 뭐 얼마면은 사회보험 수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 강제화 시켜놨는데 그 특히 제가 요양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일하다가 내가 일 때문에 사실 아파서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 와가지고 담 걸려서 일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노동으로부터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급휴가 병가 이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 노인 돌봄 장기 요양에 엄청 무거운 사회적 짐을 짊어지고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대표해가지고 돌봄을 전달하고 실제로 돌봄을 이렇게 맞으면 나가는 뭔가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늘은 되게 정말 그분 헌신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팠는데도 뭔가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내팽겨친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되게 배신감이 들 것 같다. 이거는 좋은 사회는 아닌 거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런 우리가 딱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정말 유급휴가, 뭐 병가든 유급휴가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말 무거운 사람들을 일으킬 때 막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구가 그런 게 너무 당연히 이제 교육도 되고 기구도 공급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되어야지 이 사회가 서로가 이제 그야말로 믿고 또 나를 어떤 때는 헌신하고 필요할 때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권리, 뭐 안전 근로권이라든지 유급 휴가권 이런 부분들은 뭐 임금도 그렇지만 같이 좀 챙겨야지 되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50대의 그 여성이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돌봄 노동자가. 근데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다쳤다.
근데 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 해줘야지 했더니 그게 나이 들어서 아픈 건지 거기서 다쳐서 그러면요. 아픈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재의 수가가 올라가니까 그거 다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정말 그거는 업무상 재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노동자가 맞냐 이로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특히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뭐 이게 산재를 꼭 적용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근데 사실은 사업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산재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법 제도적으로. 법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의식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한국여성 노동자회에서 한 2년 전에 그 가정관리사분들 그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탈락이 되고 그때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타고난 체력이 원래 되시는 원래 건강하고 원래 튼튼하신 분들인 거죠. 참 그 결과를 보면서 되게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오늘 이제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과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오늘 혁재현 선생님과 윤혜연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돌봄을 누구나 이제 받을 권리가 있고, 돌봄을 할 권리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돌봄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모두가 다 지켜지는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 그런 사회가 아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